이번 풍문의 주제는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진 연예계 사건 사고입니다. 신은경 씨가 종합소득세를 비롯해서 약 7억 9,6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신은경 씨가 번 돈은 27억 원, 그런데 쓴 돈이 30억 원이라고. 화장품 500만 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980만 원. 심영래 씨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총 15건에서 6억 1,5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파산하게 됐고 170억 원이라는 빚을 상감받았습니다. 일본의 파친코에서 목격되는 강원도 정선도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요? 남자 연예인들의 말과 행동으로 빚어진 아슬아슬한 성 스캔들입니다. 공연할 때 제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좀 벌려주세요. 지금 들어도 너무 세네요. 강종호 선수가 준 알코올 음료를 마신 후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단순 성폭행이 아닐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인데 몸캠 논란입니다. 배우 역시 개그맨 씨, A씨의 영상도 나올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태 성욕자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최순실 사건 때문에 묻혀 있는 상황이고 정말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네요. 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풍문, 오늘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 2017년 우리 강현홍 부장님한테 세배하고 세뱃돈 좀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뱃돈 줄 입장이 돼서 네. 어디 가기가 무섭네요. 그나저나 새해 이제 밝긴 밝았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새롭게 가게를 오픈한 분들도 있고 뭐 결혼도 하고 심지어 또 현빈 씨가 연애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새해 들어오니까. 열애 소식 또한 좀 전하기 조심스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항상 뭔가 들뜨고 새롭고 뭔가 다짐하고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좀 올해는 조금 약간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계속 이어져서 그런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는 기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탄핵이 추진되고 나서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국민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진 사건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너무 많은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최순실 게이트가 컸어요. 네. 정말.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게 최근에 계란 먹기 힘들어졌다. 맞아. 네. 갈수록 AI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급기야 계란 수입해 온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살다가 제가 수입 계란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됐는데 네. 제주도에 거의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외교 문제 때문에 비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다니는 헤어샵에 중국인 이제 부부들이 이제 사진 찍으러 한국까지 원정 와서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받고 그게 되게 유행하는 패키지였는데 지금은 샵에도 중국인 고객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크기에 비하면 서문시장 화재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피해가 큰 사건이었음에도 최순실 사태 때문에 좀 많이 덮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한일 군사정보비밀협정인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사실 많았는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많이 좀 덮여졌죠. 그런 것도 묻혔는데 연예계 묻히는 건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의 주제는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진 연예계 사건 사고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진 연예계 사건 사고 하면 이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국세청에서 상습 체납자를 공개했는데 이 중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되고 있었죠. 네, 그 연예인 중 한 명은 바로 탤런트 신은경 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 국세청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명단에서 배우 신은경 씨가 종합소득세를 비롯해서 약 7억 9,6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은경 씨는 작년에도 저희 풍문쇼에서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고 하던데요.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금 체납 때문에 다시 신은경 씨가 거론이 됐지만 사실 1년 이상 긴 송사를 해왔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로펌을 3곳이나 바꿨다고 해요. 서로 엇갈리는 주장 때문에 매듭이 이렇게 풀리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법적 관계자, 법률 대리인 쪽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그 두 번째 D사의 로펌에서 뭐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T사로 옮겼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아니 대체 그 소송의 내용이 뭔가요? 네, 그 신은경 씨의 이제 전 소속사가 런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인데요. 이 바로 이제 런 엔터테인먼트가 신은경 씨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정상금 채무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런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이제 전속 계약을 할 당시에 신은경 씨가 약 10억 원의 이제 그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미납 국세만 7억 원을 그 체납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신은경 씨는 이제 그 본인 이름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서 법인 명의로 된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은경 씨의 그 채무 상태를 알고도 법인 카드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더 있었던 건가요? 전 소속사의 주장에 따르면 전속 계약 기간인 4년 동안에 신은경 씨가 번 돈은 27억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쓴 돈이 30억 원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여기에는 신은경 씨의 어떤 소비 패턴이 좀 굉장히 호화로웠다, 과소비가 심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죠. 아니 근데 결국 소속 연예계에 법인 카드를 줬다는 건데, 그리고 그거에서 과소비를 했다는 건데, 사실 원래 법인의 어쨌든 그 비용 공제라는 게 그 연예 활동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공제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27억을 벌기 위해 30억을 썼다 그러면 연예 활동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27억을 벌기 위해 30억을 썼다는 거는 진짜 농사를 지어서 쌀을 27억 만들기 위해서 30억어치 벽시를 뿌렸다는 건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지출이긴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회사랑 뭐 7대3이나 6대4 이런 식으로 비율 배분을 하잖아요. 아니 역계용어가 이렇게. 아니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뭐 아시잖아요. 7대4, 6대4, 뭐 8대2도 있고요. 네. 계약 잘하면 8대2.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제가 회사에다 벌어준 달이 있다,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저는 법인카드를 어떻게든 좋은 걸 쓰려고 밥도 막 8,000원짜리 먹고 막 이러거든요. 저도 그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미안할 때도 되게 많은데 그러게 과하게 좀 쓰네요. 점심값은 5,000원 이상 넘으면 되지. 밥을 8,000원짜리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에 좀 많이 벌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야, 나 오늘 8,000원짜리 먹을래. 나 10,000원짜리도 먹을래. 이럴 정도로 저는 8,000원 쓰는 것도 되게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과소비가 심하네, 김지임 씨가. 그래요? 8,000원. 전 최근에 나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대기실에서만 줄곧 도시락 주고 먹고. 제가 8,000원 얘기를 괜히 해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얼굴색이 약간 떴어요. 그래요? 네, 좀 밖에서도 늘 비싼 모든 것좀 프로그램은 먹고요. 한 회사의 도시락을 시킵니다. 어떡해. 네,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치킨 마요 좀 안 먹었으면 좋겠네. 네. 오빠 그래도 치킨 마요가 낫지 않나요? 야, 정말 근데 30억의 지출이라는 말은 정말 뭐 저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4년간 30억을 쓸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난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자들은 그럴 수 있겠다. 집 사고 차 사고 막 그런 건 법인카드로 안 되잖아요. 그래, 왜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핵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개인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자기가 써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입는 개인 옷이든 뭐 아니면은 뭐 월세든 아니면 또 자신의 이제 카드값이든 이런 형태들을 다 신은경 씨 이제 개인 정산된 금액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이제 통장과 법인 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제 법인 카드, 법인 통장에서 이제 그 금액을 썼던 것이죠. 아니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길래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가장 먼저 백화점 그 옷값 논란이 있었죠. 네. 이제 그게 전 소속사 주장에 따르면요, 신은경 씨가 백화점에서 무려 1억 원의 가량의 옷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게 혹시 그 금액만큼의 뭐 협찬을 받았거나 뭐 여배우니까 뭐 일회성으로 PPL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에 대해 또 신은경 씨가 해명을 했어요. 2010년도에 한 드라마 캐스팅이 됐는데 이제 옷이 잘 협찬이 안 돼서 이제 본인이 직접 백화점에 가서 협찬을 받았다. 근데 그 옷이 한 30-40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1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협찬이면 다시 반납해야 되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드라마가 편성이 불발돼서 신은경 씨는 의상도 반납하고 손해배상도 했다라고 했으나 이후에 또 계속 논란이 됩니다.
백화점 여직원 주장에 따르면은 신은경 씨가 3,800만 원어치 옷은 나중에 돌려줬지만 1억 원이 넘는 전체 옷값이 4천만 원은 이제 전 소속사가 변제를 대신했고 나머지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뭐 현물이나 돈으로 주질 못해서 그 담당 여직원이 그걸 대출을 받아가 대신 갚아주고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을 지면서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거 너무 큰 민폐. 백화점 직원이요. 무슨 죄예요, 직원은? 어머나. 신은경 씨 스타일리스트의 증언으로는 당시에 의상 협찬도 잘 들어왔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요, 무명 신인들도 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게다가 그게 뭐 소품비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1억 원. 썼을까? 왜 그렇게 썼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남고 있었죠. 이게 결국은 그냥 쇼핑을 하고 싶었는데 협찬 핑계를 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벌어질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약간 이 소비 패턴이 눈에 보였던 것도 있고 해서 협찬은 그냥 핑계가 아니었을까. 한 세네 벌은 이해까지 약간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찍을 때 보면요, 보통 이제 신수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의상을 하죠. 준비하긴 네. 하는데 한 번에 20-30벌을 가지고 가가지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입었다가 이걸 다 돌려주기만 해도 적어도 백화점 직원이 3,500 몇백만 원 물어주고 퇴사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돌려줬죠? 그걸 안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를 못 돌려준 거죠. 그 신은경 씨의 호화 쇼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그냥 과거 신은경 씨가 있었던 소속사죠. 하늘플랜의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신은경 씨는 화장품 500만 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980만 원, 티셔츠 한 장에 170만 원 이렇게 소비를 했다고 하고요. 법인카드로 밥값, 기름값, 뭐 마트 장 이런 걸 다 보면서 10일 만에 한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뭘 사야 980만 원? 와. 아니 기름값 같은 거 아무리 써도 차를 계속 밟고 있어도 솔직히 쓸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500만 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레이싱 같은 비싼 거 걸- 많으니까. 아니 마트에서 980만 원이라는 건 대체 마트 다 바구니 있잖아요. 다 털어야 돼요, 거기 마트에 있는 거. 거기에 어떻게 하면 빈티지 980만 와인. 원까지 아니, 10일 들어가죠? 동안 중요한 일하잖아요. 건 마트 10일 동안. 거를 샀을 때 얼마나 집에서 요리를 하며 먹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죠. 아, 저건가 보다. 마트에 있는 가전제품. 아,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 같은 그렇죠. 경우를 사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네. 저렴한 거 파는 그런 생활형 마트가 아니라 고급 막 헬로 청담동 하는 이런 마트도 있고. 네, 그런 마트 헬로 마트. 가면 신세계 막 이런 데 가능하죠. 마트? 네.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신은경 씨가 고양이를 5마리 키운대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고양이한테 들어간 비용이 한 월 150만 원 정도. 5마리 키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밥값이 한 80만 원 되고 뭐 관리비, 병원비에서 150만 원이 매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스케일의 생활비 쓰는 분을 최근에 봤던 게 말 키우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스케일이 한 달에 한 8천만 원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분들 그냥 지탄 받았잖아요.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로. 근데 이제 그 이 말 타시는 분 같은 경우도 명세서가 발견이 네, 되어졌잖아요. 대부분들이 뭐 이제 그 이 뭐 빵값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애기 분유값. 무슨 분유값 패드. 그다음에 애기 또 이제 침대도 사고. 그 강아지 이제 배변 그 패드. 배변 패드. 매트 뭐 근데 좀 동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강현웅 기자님 또 그 이후에 뭐 논란이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작년 초인가요? 제가 김효성 기자하고 그 전 소속사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전 소속사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신은경 씨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은 빚이 좀 있고 그러면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되잖아요. 좀 덜 쓰거나 그 빚을 좀 어느 정도 탕감한 다음에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빚을 두고도 또 빚이 있는 상태에서 세금도 못 내는 상황에서 하와이 여행 가가지고 1억 가까이 돈을 어머나 썼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당시 전 소속사 대표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네. 물론 그 부분에서 반박은 했지만요.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와이에 가서 1억을 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 돈 줬어. 신은경 씨가 풍문으로 제가 들었어. 신경 씨한테. 그러니까 신은경 씨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 하니 혼자 쓴 금액이 아니다. 한 3명 같이 가서 뭐 차비하고 뭐 등등 호텔비 하면 뭐 1억 원 정도 뭐 본인이 굉장히 더 하지만 세 명이 최대 쓸 수 말이 있는 안 게 돼요. 3만 불 아닌가요? 1인당 10,000불? 그러니까 그건 들고 갈 수 있는 현금이. 네, 현금 미리 들고 결제를 가는 게 하고 가면. 그렇고 미리 결제하고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이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어떤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소비를 많이 해야 쇼핑을 많이 해야 자기가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신은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돼요. 조금 그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돈을 많이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있어요. 남의 돈을 가지고 쓰고 빚이 있는데도 쓰고 뭐 세금 안 내고 쓰고 이건 문제가 있는데 호화로운 생활 자체만으로 막 비난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는 모든 할리우드 스타들한테 다 비난을 가해야 되는 거랑 똑같다고 전제가 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만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양측에 엇갈리는 주장이기 때문에 소속사와 이제 그 신은경 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아직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금액을 썼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럼요. 이제 여러 관계자들의 말을 쭉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게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경 씨 같은 경우에 빚이 한 4, 5억 원대까지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게 4, 5억 원이에요. 그 정도까지 줄잖아요. 그러면 신은경 씨도 의욕을 내면서 조금 더 줄여서 해보자 이러면서 한 1억까지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소비를 줄였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한 1억 원 줄었나 싶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법인카드 1억을 긁어오고 하니까 이 소속사들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또 빚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막 7, 8억 이렇게 쭉 늘어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신은경 씨가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의 그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해요. 어쨌든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뭐 지금은 다 알려졌지만 이제 신은경 씨와 그 전 남편 김모 씨라는 분이 뭐 매니지먼트 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과 사이에 낳은 이제 아이가 초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 낳고 나서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한테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은경 씨가 이제 직접 방송에 나와서 그 아이 장애 부분, 장애 등급 1등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증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지금 한 14살쯤 되는데 실제로 지능은 한 3살, 4살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사실상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아이가 그 정도 아프면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엄마가 이제 만약에 생업을 한다면은 옆에서 또 아이를 계속 24시간 케어준 사람이라든가 뭐 병원비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네,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은경 씨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양육권은 물론 신은경 씨가 갖고 있었지만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분은 아이의 그러니까 할머니, 시어머니가 양육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신은경 씨가 떠안는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곤 있어요. 아니 이거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면 네, 시어머니가 양육권을 키웠어요.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아닌가요? 애초에 그랬다면 네. 그러니까 양육권을 신은경 씨가 갖고 있는데 신은경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혼한 이후에 처음 1년간은 직접 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연대 보증을 쓰고 나서 여러 가지 빚 채권자들이 집을 찾아오고 굉장히 열악했다. 그런 상태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좀 안전한 곳, 시댁에다가 그래서 맡기게 됐다. 그래서 시댁에 왜 키우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시어머니 측 입장은 또 다릅니다. 손자가 외갓집에서 4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손자가 보고 싶어서 한번 가보니까 계속 울길래 그냥 두고 올 수 없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의 말인데 그러니까 신은경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애를 못 키우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건 이제 시어머니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럼 내가 키워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그러시라고 하면서 아이를 보내줬다는 게 시어머니의 주장이거든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연로한 걸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아이가 크는 아파트에 제가 같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 신은경 씨가 이제 힐링 캠프라는 곳에서 이제 자신의 아이와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사정 뭐 이런 얘기를 털어놨을 때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할머니가 매번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습, 그다음에 운동을 시키는 모습, 이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갖다가 이제 주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키운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서 이제 이 남편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어떤 기쁨으로 사냐 그러니까는 아이가 이제 굉장히 지능이 낮은데 오히려 지능이 낮기 때문에 어쩔 때는 더 행복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아이의 이 연령이 있지만 아주 자그마한 행동, 그러니까 이제 비록 이제 어린 나이 5살 된 아이의 이제 행동을 했을 때 그것들 자체가 우리들에겐 또 행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눈물을 짓는데 어쩌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더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기사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충분히 얘기하네요. 아버지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뭐 시어머니의 주장인데 당연히 이렇게 아픈 아들이면 그 엄마로서 굉장히 자주 이렇게 찾아올 것 같았는데 신은경 씨가 8년 동안 아들을 보러 온 게 딱 2번이라는 거예요. 이 점도 참 믿기가 어려운. 8년 동안 2번이요? 예, 8년 동안 2번 왔다. 근데 여기서 또 신은경 씨 반박을 합니다. 8년 동안 2번 봤으면 아이가 어떻게 나를 알아보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엄마 TV에 자주 나오잖아.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자기는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남편이 좀 감싸주고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빌미로 이렇게 반박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년 동안 2번 본다는 거는요. 안 보겠다는 거죠. 아니, 마주친 거 그냥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신은경 씨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말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엄마 입장일 때는 아이가 아프다면 저는 진짜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요. 밖에 나와 있으면 걱정이 돼요. 열이 나고 있는지 콧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지 계속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아픈 아이를 놓고도 8년 동안 2번 봤다는 건 정말 나 지금 화가 났나? 네. 지금 막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래. 근데 제가 신은경 씨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 모성애라는 게 있느냐 질문이 뭐 이렇게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해놓고 왜 이렇게 직설적이에요? 물어봤어요. 뭐 인터뷰하다 보면 네, 인터뷰하다 보면 아, 이렇게 예. 물어보니까 사실 본인이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아이 때문이고 또 뭐 1년에 한 3-4번? 세네 작품 정도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밤샘 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아이 때문이고 아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자니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내가 직접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 이게 화가 날라 지금 그래. 믿기지가 않는 게 제가 신은경 씨를 처음 이제 딱 방송에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옛날에 SBS인가에서 장수 퀴즈인가 뭔가 했을 때 있잖아요. 아, 시골 좋은 세상 할머니. 만들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할머니들 모으려고 하는 거 그거 보시면서 저기 외할머니가 저 옆에 앉아놓고 저런 사람이 남녀르니까며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첫인상이 그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육아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청자에게 보여줬던 이미지랑 굉장히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결국 뭐 이런 논란 때문에 거짓 모성애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는데 그렇다면 양육비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측과 신은경 씨 측이 엇갈리는데 시어머니 측에 따르면 신은경 씨한테 뭐 한 5년 동안 단 1,00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신은경 씨는 뭐 정기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지원은 분명히 자기가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확인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통장으로 넣었으면 통장 계좌 기록 보면 되는 거고 뭐 그거 아니고 현금으로 줬다면 얼마나 자주 만났나 뭐 이런 거라도 보면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자주는 분명히 안 만난 것 같고 그다음에 계좌로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또 신은경 씨는 봉투로 양육비를 보냈다고 네. 하는데 이건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뭐 정확한 사정은 좀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뭐 자세한 그 양육비나 이런 거는 아버지가 다 감당을 한 건가요? 여기서 사실 애 키우는 돈은. 아버지가 아버지도 근데 그 할머니가. 엔터 사업에 망한 이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신은경 씨 이혼 이후에 계속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 감당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신은경 씨의 행적을 듣다 보니까 세금 체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양쪽 주장이 워낙 많이 대립하고 있고 저희가 끝까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좀 의무와 도리는 다 하고 나서 자신의 자유를 좀 갈구했다면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드네요. 네, 뭐 사실 개인적인 사정은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오해라면 정말 신은경 씨는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진실이라면 빨리 하루빨리 이 오명을 벗고 또 대중 앞에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송사의 세금 체납까지 신은경 씨 말고도 또 다른 연예인이 국세청 세금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개그맨 심영래 씨입니다. 네, 심영래 씨는 2012년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총 15건에서 6억 1,5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 뭐 심영래 씨 하면 과거 용가리로 굉장히 좀 영화 감독으로서도 좀 나름대로 입지를 좀 다졌던 또 인정도 받았고 그랬는데 디워 제작해가지고 디워가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뭐 미국에도 개봉도 하고 뭐 굉장히 화제는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빚을 많이 떠안게 됐고 결국은 이 때문에 파산하게 됐고 170억 원이라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 세금 문제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불거진 얘기대로라면 사실 뭐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주식을 팔았을 때도 이런 발생되는 세금들이 그렇게 많은 수억 원을 세금 못 냈다 이런 게 알려진 거는 굉장히 좀 의외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파산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산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절대 파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파산을 하더라도 세금은 제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세금은 무조건 내야 돼요. 따로 내야 돼요. 예, 뭐 5년간 만약에 뭐 1원도 내질 못해서 뭐 납세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으로 인해서 세금까지 탕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영래 씨가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집이 회사에 이제 담보로 잡혀 있어서 파산을 할 때 회사가 집이 이제 경매 처리되면 그걸로 나는 그냥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결국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자기가 몰랐다. 뭐 집도 그렇고 이제 주식도 좀 그런 상황이라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세금 체납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또 사실 심영래 씨는 과거에 세금을 체납해 본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고액 납세자로 연예계에서 한 랭킹 1위를 4년 동안 했다. 이번에만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걸로 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서 조금은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소연도 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자신의 심경을 또 전한 바가 있는데요. 왜 호화 생활을 한다라고 또 이야기가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호화 생활은 고사하고 현재 친누나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인터뷰 전날에도 뭐 라면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뭐 이렇게 호화롭거나 그렇게 생활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심영래 씨는 확실히 사업하다가 이렇게 된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맞아요. 신은경 씨랑 다른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뭐 사실 심영래 씨가 사치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다만 이제 사실 뭐 파산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재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심영래 씨 경우에는 세금이 사실 이렇게 누적돼 있다는 걸 최근에 알려졌지만 작년에도 그 2차례나 그 일본의 파친코에서 목격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재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있으면 되나 하는 그런 의혹에 좀 쌓여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 회사의 직원, 그러니까 심영래 씨 회사의 직원 증언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도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원도 정선에 갔던 부분도 심영래 씨가 나중에 검찰 수사 이후에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무혐의가 처분이 났고 뭐냐면 심영래 씨는 강원랜드 갔을 때는 강원랜드의 그 지인한테 그 직원들 월급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갔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월급을 밀리고 못 주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안 좋은 노동청에 제소되고 이런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심영래 씨가 정선 가서 도박했다 이렇게 몰고 갔다는 거죠. 그건 무혐의가 났습니다. 네, 얼마 전에 디워2로 중국에서 900억대 투자를 받았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900억으로 빨리 제기를 해서 또 돈을 빨리 벌어서 미납된 세금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 확정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900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그 심영래 씨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마다 성공하면 이 총액이 이제 그 900억 정도가 되어진다는 이 추정이 이제 그 투자액이고요. 그 투자하기로 한 이제 그 중국의 화란 글로벌 그룹
그룹이 제작비의 일부, 그러니까 이제 한 36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부 이제 그 360억 원 속에는 단순하게 이제 순제라 그러죠. 순수한 이제 제작비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국 내에서의 그 홍보 비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성공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재기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도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저 살짝 우려가 되는 것은 요즘에 이 중국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다 거두어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뭐 어쨌든 심영래 씨는 뭐 영화로 계속해서 뭐 용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리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다음에는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로 가려진 다음 연예계 사건은 남자 연예인들의 말과 행동으로 빚어진 아슬아슬한 성 스캔들입니다. 지난해 6월은 잔인한 달로 불릴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또 다른 두 명의 남자 연예인은 이것 때문에 잔인한 12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이 시국 때문에 묻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거론을 하게 돼서 뭐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두 명의 남자 연예인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배우 김윤석 씨예요. 김윤석 씨가 지난해 12월에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관련한 행사 자리에서 흥행 공약을 물으니까 옆에 이제 여배우가 치마를 입고 앉아있을 땐 보통 담요 같은 거를 이렇게 위에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흥행 공약을 물어보니까 김윤석 씨가 여배우의 무릎 담요를 내리는 것이 어떠냐라고 농담 섞인 발언을 한 게 성희롱 논란으로 번지게 됐죠. 뭐 일단 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흥행 분위기에 막 나는 이런 공약, 이런 공약 서로 이제 막 경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냥 그 분위기에 조금 심취해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한 번이면 실수 같은데 두 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이건 진짜 뭐 의도적인 성희롱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된 거죠. 대상과 분위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발언에 대한 잣대의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요? 대중들의 반응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농담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수준일까요? 그 19금 농담 굉장히 잘하신 유희열 씨가 한번 그 공연 오프닝에서 공연할 때 제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자리에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다리를 좀 벌려주세요. 이렇게 관객들에게 농담을 좀 던졌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유희열 씨가 공연 때마다 그런 짓궂은 농담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이건 좀 정도가 지나쳤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너무 세네요. 방송용으로 좀 세죠. 세네요. 그렇지. 네. 공연장에서는 뭐 별거 아닌데. 공연장에서 19금 공연이면 그럴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타고난 입담으로 지금 방송가에서 최고의 MC로 거의 뭐 군림하고 있는 윤종신 씨. 네. 여성을 음식에 빗대어서 저는 여자를 회에 비유해요. 회. 신선해야 해. 쳐야 해. 남자들이 신선한 여자를 찾는다는 거죠. 좀 오래되면 질려하고 말이죠. 라면서 한 방송에서 말한 바가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유쾌한 게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 발언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 수위에 오른 내용이죠. 전 제 주변에 그 개그 우먼이나 개그맨들 중에서 야한 농담을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늘 그래요. 생방하지 말아라. 생방하지 마라. 라디오 하지 말아라. 인터넷 방송 하지 말아라. 위험할 것 같으면 본인이 알아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공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상호 합의만 된다면 좀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연이 19금 공연이다. 그래서 아주 진한 농담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연이다라는 것을 관객들도 알고 있고 무대에 서는 사람도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건 큰 문제 될 거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방송 같은 경우는 정말 무작위로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렇게 합의만 된 상황이라면 저는 뭐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저기에다가 어떤 의도냐가 이게 그냥 단순히 분위기를 업시키고 웃기려고 하는 의도냐 아니면 진짜로 진지한 의도냐 남을 비하하려는 의도냐 그 의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기자 간담회 뭐 제작 발표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해서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면 또 네, 재미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위트 있게 맞다. 하신다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다른 영화 이제 기자간담회를 갔는데 보통 탑 배우가 나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화기애애하게 하려고 하면 일반 팬분들은 환호도 하고 박수도 치잖아요. 근데 그 수백석이 다 꽉 차 있는데 기자분들 아무도 박수조차 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다 이거 하시죠? 그 상황에서 다 플래시만 터트리고 아무도 진짜 박수 한 번을 안 치니까 아무래도 환호에 익숙한 배우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띄워보려다가 그런 맞아요.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배우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기자간담회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뭐 멘트의 실수는 실수니까요. 네. 기자 간담회 해. 그리고 그리고 행동으로 논란이 된 아 잠깐만요. 이런 거 위험합니다. 개저씨 아니에요, 개저씨. 이런 분위기가 이게 바로 개저씨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그렇죠. 분위기 진짜 띄워보려고. 간담회 하라고요. 해야 돼. 아. 간담이 손을 하네요. 이후에 김윤석 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곧바로 사과를 했죠. 이 다른 이제 기자 회견이 있는 이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90도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의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팬카페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평소에 개저씨는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라면서 사과문을 여러 차례나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뭐 잘 알지만 김윤석 씨가 그동안 해온 작품을 보면 작품 안에서 김윤석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친단 네. 말이죠. 그런데 실제 성격은 굉장히 소심하다 그래요.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고 또 예민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평소에 말을 좀 속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뭐 술을 한 잔 먹어야 그나마 얘기를 좀 털어놓고 이런 그런 스타일인데 아마 이번에 이 일로 굉장히 아마 속으로 후회했을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찌됐든 뭐 다행인 건 그 후에 뭐 대중들한테도 사과도 했지만 여배우들한테도 사과를 해서 좀 마무리가 잘 됐대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못을 한 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건데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빠르게, 꽤 진정성 있게 또 반복적으로 직접 또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들은 그래도 뭐 사후 처리 좀 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행동으로 논란이 된 또 다른 한 분이 있죠. 네. 이분이 풍문쇼를 자주 보더라고요. 예? 진짜요? 네, 그런. 그럼 하지 말까요? 할 건 해야죠. 이거 풍문쇼 자, 이미지 실추에 어쩌면 이분만한 분이 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구설에 휘말리는 분이에요. 특히 여성 문제로 많은 구설에 휘말리는 분인데 바로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세계적인 스타 배우 이병헌 씨입니다. 지난해 12월 엠넷 마마 디프리였죠. 이제 그 자리에서 이병헌 씨가 다른 여성과 스킨십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논란이 거세지자 이병헌 씨 측에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라 친근감의 표시였다. 이모뻘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더욱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 영상에 보면은 이민정 씨가 등장을 해요. 좀 이렇게 힐끗 보는 바로 뒤에 있었죠. 네, 모습이 공개가 옆자리. 돼서 좀 더 뭐 논란이 됐었죠. 잘 안 보인다. 뽀뽀. 이렇게. 보래. 난 다른 각도 봤어. 이병헌 씨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여자한테 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이민정 씨.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등 뒤로 아는 보이지. 지인인 거예요. 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어쨌든 저도 오히려 뭐 논란이 응. 오히려 저는 막 그 정지 사진이었으면 약간 오해할 수 있었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옆에 이민정 씨가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으면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이민정 씨가 아는 상황 같긴 했어요, 영상에선. 저기서 근데요. 만약에 여자라면 내가 저 남자의 부인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아니, 왜요? 그 상대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말씀 그대로 친한 평소에 굉장히 친밀한 사이다라고 하면 저런 파티 후의 자리에서 뭐 고맙고 친근한 표현을 저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여자분은 밝히지 않았나요? 저 여자분의 정체를 지인이래요. 오랜 지인이라고 밝혀져 이민정 씨도 잘하는 잘 분이라고 알고 그래요. 부인도 그러니까 알고. 저게 마마의 애프터 파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마의 애프터 파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연예 관계자죠. 교포래요, 관계자들이죠. 교포. 통해. 예, VIP의 관계자들이 아니면 그 애프터 파티에 참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느낌이 그랬어요. 왜냐면은 상대 이쪽 있던 여자가 만약에요. 이병헌 씨가 이런 행동을 갑자기 나한테 했어.
와이프 눈치를 보게 돼 있었잖아요. 원래 보통에 아무 되겠죠? 상관이 아니려면. 근데 눈치도 안 봤어요. 그렇다는 건 정말 편안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에서 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대화가 오간 상황에서 그냥 친근감의 표시로 뽀뽀를 했느냐, 뭐 요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 자체는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된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디프리 장소예요. 디프리 현장에 마침 참석했던 홍콩 애플 데일리라는 그 매체 관계자가 마침 또 그 앞에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찍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공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에도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뭐 어쨌든 이게 눈앞에서 그런 상황이 아마 처음 벌어졌는데 바로 찍지는 않았을 거고 그 앞에 몇 번 있었으니까 이제 찍자 이렇게 해서 몰래 찍고 그걸 배포하는 데까지 이뤘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이전에 있었던 전 국민에게 알려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 사실 조금 자제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구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콩이라는 곳이 사실 파파라치가 대단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분들의 스타일과 또 다른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촬영하는 파파라치 문화가 너무 셌기 때문에 모든 우리 한국 연예인들이 어디 마마 같은 데 가면 하나하나 표정도 다 조심해요. 아니 이병헌 씨가 바보도 아닌 이상 다 보고 취재는 있고 왜 저러고 있어? 네, 근데 상대 아니에요. 여성분이 제가 듣기로도 교포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외국의 그 프렌즈십이라고 그러죠? 그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박정원 주시면. 씨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네. 왜냐하면 전적이 있단 말이죠.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12월 초에 마마에 홍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12월 중순에 이제 마스터란 영화 때문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쫙 했단 말이죠. 물론 뭐 저희도 했는데 이때도 일체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아예 사전에 차단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전적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서 본인이 부담을 가졌다는 거죠. 조심해야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외국 생활에 좀 더 많이 익숙해지니까 그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외국에서도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어깨 동무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인사할 때 가볍게 포옹하고 뭐 볼에 뽀뽀할 수는 있지만 어깨 동무한 상태에서 그렇게 뽀뽀를 막 하는 거는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매체에서 이렇게 주부들 상대로 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저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러니까 우리 주부 어머님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저희 개그맨들 뭐 홍석천 선배도 알겠지만 저희 되게 허울 없이 지내잖아요. 정말 우리는 뭐 연습할 때도 물론이고 되게 남녀처럼 안 지내고 솔직히 뭐 저런 경우도 막 만나면은 왔어 그냥 껴안고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민정 씨 같은 저희 뭐 그런 사이가 있는데 그 개그맨의 여자친구가 일반인이다. 그럴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되게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따로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안 하긴, 뭐 그런 행동 안 하긴 했는데 근데 여자친구조차도 되게 프리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괜찮아.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민정 씨도 약간 그런 입장 같아요. 같이 되게 개방적인 거야. 그런 허울 없이 지내는 것들이. 그러면 김지민 씨 본인이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어깨에 저도 이민정 씨처럼 기댄 다음에 복화술로 얘기할 것 같아요. 죽을래. 떨어져라. 많이 쓸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병헌 씨가 이런 여성과 관련된 스캔들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애설부터 협박 스캔들까지 그중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건들도 많았었죠? 네, 이병헌 씨의 스캔들에 대해서 이민정 씨 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을까요? 그 가능성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민정 씨가 너무 쿨한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런 나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니까. 혹은 이런 단점들이 객관적인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병헌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것조차 용서하고 들어간다. 아니면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참고 나중에 뭐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 셋 중에 한다면은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3번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3번이 제일 아닌 것 같아요. 연예인의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민정 씨가 그거 생각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민정 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여자가 굉장히 그 감정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극도로 예민한 상태인데 몸 안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병헌 씨가 그 왜 임신 중에 파티하는 거 그 뭐라 그러지? 베이비 샤워. 베이비 샤워. 네, 그것도 해주시고 좀 많이 그 이후로 노력을 하시는 모습 많이 보여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를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몸 안에 다른 생명이 있을 때는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가 움직일 때만큼은 이 아이를 정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요. 정말. 자다가도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은 엄마의 마음은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래서 뭐 그걸로 버틴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남기로 선택했는지는 사실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남기로 선택했든 아니면 이혼하기로 선택했든 둘 다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었던 일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민정 씨가 대중의 어떤 댓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너도 똑같다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거다라든지 이제 네 인생도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받았던 그거가 좀 저는 아직도 좀 가슴 아프게 남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이민정 씨랑 개인적으로 친한 이제 그 일반인으로부터 이제 이민정 씨의 표정과 상태에 대해서 딱 그 이야기를 갖다 들은 게 있는데 이 그 상태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은 이민정 씨가 의외로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이 이 그 이민정 씨의 이제 표정을 흉내내줬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체념. 이 표정을 지었다 그러는데 다 그 이민정 씨가 뭐 여러 가지 게 있었겠지만 참는 것만큼은 그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표정 지을 때 딱 한 번 있어요. 제 과거사 갖고 사람들이 놀릴 때 이럴 때 있거든요. 약간 여자분들이 체념하거나 그만해라. 천불이 나는데. 근데 이민정 씨가 좀 나이보다 좀 늦게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민정 씨가 데뷔 직전에 사실은 저는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도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속이 깊어요, 사실 이민정 씨가. 근데 이번에 홍콩의 마마 그때 이 일이 있고 나서 한간에 이런 얘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이민정 씨하고 이병헌 씨 관계는 예전에 내부자들 찍을 때 그 50억 사건 때도 그랬고 둘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각자의 사생활을 그냥 인정해준다. 쿨하게 아까 쿨하게 얘기한 가정도 했는데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본인들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저도 최근에 제가 아는 가정 하나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걸 봤는데 그냥 남편이 뭐 좀 구설수가 올라도 사실 그 극복하려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도 좀 눈에 띄면은 확실히 결과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외부에 보이는 것보다는 아마 이병헌 씨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근호가 내막을 알기 전까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병헌, 이민정 부부 2017년에는 부디 좋은 소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뭐 성폭행이 아닐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인데 조사가 있던 날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가 강정호는 자매에게 평생 보훈해야 할 것 같다. 그 이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남자 스타들의 몸캠 논란입니다. 배우 씨, 개그맨 씨, A씨의 영상도 나올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태 성역자입니다. 스폰서한테 건네주는 영상들 중에 하나다라는 새로운 차원의 피싱 아니냐. 이걸 지금 연예인 우리가 뭐라고요? 파문이네요. 그렇죠. 그럼요. 자, 이번에 얘기를 나눌 사건은 뭐죠? 네,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스포츠 선수가 있죠. 바로 야구 선수 강정호 씨인데요.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죠? 네, 이 KBO 출신으로서 그 미국 메이저리그 첫 번째 이제 그 타자로서 등장했던 강정호 선수가 지난 12월 2일 날 이제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까지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12월 2일 날 새벽에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받고 처리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이제 그 사고 후 미조치, 그러니까 이제 뺑소니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파편이 이제 맞은편 차량에 파손을 일으켰고 맞은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일 조사를 받은 강정호 씨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머물던 호텔로 가는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요. 이때 강정호 씨의 알코올 혈중 농도가 무려 0.084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면허 정지 수준이죠. 야, 음주운전은 정말 말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나쁩니다. 네. 근데 면허 정지는 몇 % 위에요? 이 수치가? 0.05에서 0.05? 그렇죠. 근데 사실 한 사람이 소주 한 병을 그냥 다 마셨다고 하면은 0.08을 넘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강정호 선수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4였으면은 그 이상 마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긴가 민가도 아니고 당연히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됐을 정도의 그 음주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건 당일 경찰이 그 현장에 오자 동승했던 A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럼 강정호 씨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이제 차량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이 강정호 선수가 운전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토대로 해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그 의혹 속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강정호 씨는 A 씨에게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부탁하거나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았다. 순순히 이제 A 씨의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블랙박스가 요즘은 뭐 다들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A 씨는 친한 친구로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걸로 이렇게 됐고 A 씨를 이제 재조사한 결과 이거는 이제 밝혀졌습니다. 바로 블랙박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 음주운전하고 이제 사고 후 미조치 이 부분만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논란이 된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뺑소니 말고도 또 뭐가 있는 거죠?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나돌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영상 속 차량을 보면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하다가 커브를 아예 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가드레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우회전할 때 보면 교통섬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보통 보도블록으로 좀 올라와 있는 부분. 그걸 타넘어가지고 반대편 차로에 있는 차를 들이받을 정도로까지 직진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사고로 발전하지 않은 게 저는 다행일 정도로 상대편에 한 4대 정도 차가 서 있었거든요. 솔직히 한 0.1초만 더 차가 진행했어도 줄 사고 났죠, 그쪽에. 그런데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네, 뭐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인명 피해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 후 미조치 결국 이제 뺑소니라고 하는 건데 뺑소니는 굉장히 좀 죄질이 안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인명 피해는 없는 뺑소니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도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음주운전도 굉장히 큰 잘못이고 그다음에 뺑소니는 더더군다나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뺑소니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 팬들의 어떤 뭐 반발심 같은 게 글쎄요, 뭐 미국 내에서 벌어졌을 때보다는 좀 덜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용납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로 보거든요. 그렇죠. 강정호 선수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강정호 선수에게 치명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이거보다 큰 거? 강정호 선수가 삼진 아웃을 당하게 됐어요. 뭐 1년을 뭐 삼진 몇십 번 당하는 분인데. 그래, 타자는 뭐. 아니, 뭔가 다른 게 있나 본데. 음주운전 3번 하면 삼진 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있어, 음주운전이? 음주운전 삼진 아웃인데요.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3번이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고 다시 면허를 재취득하는 데 있어서 2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걸 두고 이제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바로 강정호 선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강정호 선수가 음주운전을 이번까지 총 3번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넥센 소속이었죠. 당시 2009년 8월인데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2008년부터 주전으로 떠오른 강정호 선수가 2009년에는 생애 첫 전 경기 출장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당시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출전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라고 해서 조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문제네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건. 그리고 또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는 2009년하고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는데 둘 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명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은폐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 넥센 히어로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의혹 자체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은폐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한 거는 절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음주운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음주운전이 전혀 뭐 팀도 모르고 글쎄요, 아무도 몰랐다는 건 조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강정호 선수는 삼진 아웃제로 구속이 되는 건가요? 구속은 안 됐어요. 다만 이제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이 2년이 되는 거고 무조건 이제 운전면허는 취소되는 그런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렸다면 구속이지만 지금 이제 구속 상태는 아닙니다. 네, 다시 운전면허 재취득하는 기간 2년 안에 무면허 운전만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근데 이게 그 부분입니다. 이게 걸려서 3번이지 어쩌면 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치면 이게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정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 이런 의미에서는 누구도 봐줘서도 안 되고 덮어서도 안 되고 확실히 벌을 줄 때는 확실히 줘야 돼요. 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왜 대리운전 안 쓸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습관인 거죠. 습관인 거죠. 돈이 없다고 뭐 음주운전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쁜 이게 버릇.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게 대리운전이 그냥 저도 술을 자주 먹어서 습관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대리운전 습관화가 돼 있었어요. 너무 심해서 차를 안 갖고 갔는데 대리운전을 부른 적이 있어요. 너무 심하니까. 애가 재밌다. 사실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버릇처럼 하는 거거든요. 강정호 선수 같은 분은 정말로 술을 끊든지 운전을 아예 하질 말든지 인생을 본인 스스로 좀 책임을 좀 지세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피츠버그 팀에서는 강정호 선수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나요? 네, 그 피츠버그 이 지역 언론사들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피츠버그의 한 언론사는 이제 그 강정호 선수의 사진을 일면에 게재하면서 이 음주운전 논란에 관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강정호 선수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 강정호의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피츠버그의 라인업이 위태로울 지경에 맞이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피츠버그 팀에서의 이 강정호 선수의 위치를 대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강정호 선수 사건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잘 알지는 못했거든요. 아마 사건이 크게 다뤄졌다면 풍문시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정호 씨는. 왜냐하면 강정호 씨 그 음주 사고 이게 조사가 있던 날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가 같이 겹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그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 기사로는 다뤘습니다. 언론에서는 다뤘지만 일반 뭐 네티즌들이라던가 일반인들이 관심도가 급격히 청문회에 쏠리는 바람에 묻혀버린 거죠. 네, 어쨌든 1월 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본연의 야구 선수로서 활동할 예정인 강정호 선수 올 시즌 멋진 활약으로 성공적인 재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진 연예계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번에는 남자 스타들의 몸캠 논란입니다. 몸캠이라고 해서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몸을 찍은 영상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몸에 옷이 이제 거의 없는 이런 이제 영상인데 과거에 보면 이제 여배우들이나 뭐 여성 연예인들의 이런 좀 알몸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된 경우가 간혹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의 주인공 이번에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끔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 이게 이 영상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그리고 이게 누굴 위한 건지도 나는 정말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실 뭐 가려져 있었던 이슈인 것 같기도 한 게 저도 이런 소식에 되게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고 찍힌 그런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또 주인공이 남자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와 이제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대중에게 어떻게 공개가 된 건지 김효성 기자님 혹시 아세요? 네, 지난 12월 10일이었죠.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이 영상이 퍼졌는데 영상의 제목은 배우 A 씨의 몸캠 영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해당 영상에는 배우 A 씨와 닮은 남성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 충격도 안겼는데요. 최초로 확산된 A 씨의 몸캠 영상은 누리꾼들에 의해서 실명까지도 거론이 되면서 이 논란이 굉장히 증폭됐죠. 그럼 그 동영상 속의 주인공인 A 씨가 누군지는 밝혀졌나요? 네, 그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추정을 하면서 A 씨로서 이제 이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쯤 이제 데뷔를 해서 크고 작은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 여심을 자극하면서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이제 그 몸이 굉장히 그 남성적인 몸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 씨 스스로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뭐 입장을 그렇습니다. 밝힌 적은 없는 예, 왜냐하면 밝힐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A 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그 특정 배우 이름은 이제 네티즌들한테 공개됐지만 그 배우랑 너무 선명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 소속사에는 일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SNS, 개인 SNS를 폐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럼 A 씨 말고도 뭐 B 씨, C 씨도 같이 돌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몸캠 같은 경우에는 뭐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지금 묻혀진 사건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엄청난 파장을 네. SNS상에는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아니 어쨌든 셀프든 남이 찍어주든 그런 영상 자체를 찍는다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를 그럼요. 않네요. 이해가지 않아요. 좀 각자 취향인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성이 먼저 섹시한 영상을 같이 보자, 같이 너를 보고 싶다, 나도 보여줄게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뭐 남자에 따라서는 그거에 응할 수는 있는 거죠. 게임하듯이 서로 그냥 아니, 성적 이런- 취향이에요. 연예인이고 본인의 어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남에 의해서 이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순진한 거죠. 모르는 거죠. 그게 나와 단둘이서 지금 채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 이거를 녹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그럼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녹화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녹화야 솔직히 그 핸드폰을 뒤에 그럴 찍어도 수 돼요. 있는 그럼 거죠. 녹화가 그거를 돼요.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은 있었고 있을 것이고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이거는 어쨌든 몰랐긴 했지만 자기가 화면 앞에서 스스로 찍힌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피해자이기를 스스로 이렇게 자초한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듣기로는 이게 새로운 차원의 피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살짝 들었거든요. 한참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몸캠 피싱 뭐 이런 단어들을 저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피싱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지금 당신의 통장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여기다 돈을 넣으세요 이런 건데 뭐 당신의 통장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영상을 보내시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뭐가 해가지고 있냐면 이걸 찍게 유도한다는 찍어서 유도를 해서 그거를 지인들한테. 찍어서 동영상을 판매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거는 뭐 찍혔느냐, 일부러 찍혔느냐, 뭐 피싱이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태 성욕자입니다. 어쨌든 저거를 한마디로 상대방과 그렇게 정의 내리시면 어떡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상대방과 그런 거를 저런 모양새로 했다는 거는 아주 성적 도덕 선생님 같은. 그러니까 완전 아니, 변태 근데- 소유자가 뭐냐면 약간 자기의 성적 취향이라고 저는 글쎄 좋게 생각을 얘기하면 취향이라 하는데 할 수 있지만 아주 막 저는 가학성이나 사실은 뭐 이런 건 아니 아니니까. 이게 여자친구가 굉장한 논란이기 사랑하는 때문에. 사이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이인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서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변태예요? 너무 저 의견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마지막에 이런 결정적이야. 자체의 그 몸캠에 대한 어떤 논란이 굉장히 그 연예계에서는 굉장히 뭐 이슈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A 씨가 그 찍은 각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자신을 어떻게든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한 각도였다는 얘기를 어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누군가를 정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이 자극하고 보였다라는 이게 이제 얘기가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캠 피싱이 거의 이제 90% 이상 확실한 것 같은데 뭐 사진 한번 보내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카메라 킴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영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오빠 이게 뭐가 잘 안 되니까 요 프로그램을 깔아야 이 영상이 서로 보여요라고 뭐 링크 같은 거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깝니다. 그럼 이제 그거 깔 때 이미 내 핸드폰에는 바이러스가 깔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부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 핸드폰이 저쪽에서 다 원격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영상 캡처한 거나 뭐 영상 녹화한 거를 이 사람들한테 내가 뿌리겠다 협박을 해서 이제 돈을 얻는 게 이제 몸캠 피싱의 정석인 거죠. 그게 지금 이 연예인들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크게 부각이 됐지만 사실 일반인들도 그거에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유형은 들어봤는 게 그래서 몸캠 피싱을 돈을 요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단계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어쨌든 그러니까 몸캠 피싱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영상이 볼모로 잡히고 연락처가 유출됐기 때문에 볼모로 잡히는 건데 안 찍으면 절대 안 걸리거든요. 아니, 이 피싱은. 몸캠 피싱이라기보다는 저걸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어떤 여성에 의해서 일단 찍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TV에서 나오는 연예인인 거야. 연예인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어머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실 일반 남성들한테도 너의 뭐 SNS 친구들한테 다 뿌리겠다. 너의 회사 직장 동료들한테 다 뿌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A 씨 말고도 이번 동영상 논란에서 여러 명의 남자 연예인들이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았었나요? 거론됐죠. 이름 다 실명으로 거론됐고요. B 씨, C 씨는 이제 아이돌 출신이고요. 가수.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들은 이번 논란에 이제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디빌더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명이냐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게는 1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스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은 뭐 배우 김민석 씨, 개그맨 김기리 씨, 뭐 그리고 아이돌 가수로 추정되는 뭐 A 씨의 영상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인들도 그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없는 걸로 지금은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명이 거론됐던 이제 김민석 씨 같은 경우는 SNS의 동영상 루머에 대해서 완강 부인을 이제 하면서 심경을 좀 밝혔는데 불쾌하다. 이 소문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느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불쾌감을 좀 드러내기도 했고 또 소속사에서도 뭐 이 법적 대응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강력 대응 시사를 좀 했습니다. 또 개그맨이시죠. 그 김기리 씨 같은 경우는 탑으로 몸을 캐는 맞아요. 몸캠. 맞아요. 네, 몸캠이라면서 이제 재치 있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궁금한 게 같은 남자로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영상을 왜 찍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곽정원 작가님? 근데 뭐 이해를 꼭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냥 본인의 하나의 취향이고 취향인가요? 자기 표현 방법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이게 유출될 걸 모르고 스스로 찍혔다는 부분이 약간 문제가 돼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됐다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 어쨌든 이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기가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걸 생각 못했던 바로 그 지점이 피해자가 되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녹화된다거나 유출된다거나. 왜냐하면 항상 이런 영상의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남자를 이렇게 찍으면 찍는 거지 이걸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뭐 하회탈이라도 하나 쓰고 하던가 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했다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게 상대방 쪽에서 먼저 더 많은 더 자극적인 화면을 아마 전송했을 거예요. 그런 아니 시간도 근데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신종 비디오 파문이네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최순실 사건 때문에 묻혀 있는 상황이고 정말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들었던 것 중에 황당했던 사례는 뭐냐면 이렇게 아까 이제 정은지 씨가 설명을 좀 했지만은 뭘 자꾸 깔라고 한대요. 근데 깔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은 깔았는데 아무것도 이 친구는 뭐 행위라고 영상 찍히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까는 순간 무슨 문제 생기면 전화번호는 유출됩니다, 무조건. 아. 그래서 그 친구는 뭘 당했냐면 그 지인은 뭘 당했냐면은 그 전화번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친구의 영상이 아니라 아무 영상이나 같이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얼굴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명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뭐 깔라면 안 까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피싱 사기죠. 이게 그렇죠. 범죄죠. 분명히 범죄죠. 봐야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핸드폰 통해 가지고 이런 범죄가 다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서버 자체도 사실 서버라는 거 해외 서버를 두고 하면은 추적이 쉽지가 않아요. 추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 그 사이에 이미 해당 연예인이나 해당 일반인은 피해를 입어서 회복 불능인 지경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협박에 쓰이는 대포 계좌를 줄이자 뭐 이런 취지로 그런 어떤 시스템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좀 이런 제한이 들어오고 나면 거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SNS 계정으로 첫 번째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좀 덜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번호는 모르지만 SNS 계정을 열어놓으면 글로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잡아 무는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소속사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소속사에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민석 씨 경우처럼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번에 A 씨라든가 멈캠 사건의 주인공들은 소속사에서 일체 반응을 내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거론돼 있던 그 당사자들의 SNS가 계정을 이제 폐쇄를 시켰다든지 이런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반쯤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좀 된 거죠. 네, 어쨌든 의혹과 논란이 가중되는 만큼 조속한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연예계의 사건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반전의 주목을 받은 스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풍문은 최순실 게이트로 의외의 주목을 받은 스타입니다.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연예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뭐 아주 큰 사건이 좀 있었고요. 또 최순득, 장시호 모녀의 연예인 리스트도 우리가 좀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연예계가 굉장히 많이 좀 들썩이었었고, 혹시라도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까, 한 번이라도 거론될까 굉장히 겁냈던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정말 나중에는 막 그만 좀 하자고 할 정도로 하여튼 연예계가 굉장히 좀 들썩였던 뭐 한 몇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 주목을 받은 분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혜 씨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순실 씨에겐 딸 정유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죠. 최순실 씨와 정윤혜 씨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정유라, 많이 알려진 인물 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한 매체에서 정윤혜 씨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정확히 정윤혜 씨의 사생아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두 분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우리가 모르는 건가요? 일단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는 재혼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정윤혜 씨가 최순실 씨와 재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죠. 그런데 아들이 배우였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조연급으로 활동하는 배우였다라고 한 매체가 보도해서 화제가 됐었죠.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는 재혼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정윤혜 씨가 최순실 씨와 재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죠. 그런데 아들이 배우였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조연급으로 활동하는 배우였다라고 한 매체가 보도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 배우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배우 정우식 씨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뭐 단역도 하고 조연도 하면서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배우인데요.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죠. 옥중화에서 포도부장 역할로 잠깐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과거 영화 굿바이 싱글에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또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 족구왕에서는 꽤 비중 있는 역할로 또 스크린에 또 보여졌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3에서는 윤승아 씨의 파트너로 출연을 해서 또 키스신을 선보여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2001년에 논스톱에도 출연을 했었다고 해요. 오. 정말 그야말로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인데 그때 조인성 씨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이 또 이제 포착이 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죠. 근데 신인급인 배우가 갑자기 이번 최순실 게이트 때 주목이 돼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정우식 씨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이 당사자인 정우식 씨도 굉장히 얼떨떨한 그런 상황으로, 왜냐하면은 우리도 늘 그 연예 기사를, 연예 주인공들을 신인이고 뭐 중견이고 늘 다루는 연예 기자들도 정우식이 누구지 이렇게 이제 찾아보게 되고 어떤 작품에 나왔는지 할 정도로 이게 부각이 안 돼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정우식 씨도 이제 정말로 자신도 언론 보도를 알고 그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제 반응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우식 씨는 최순실 일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어느 존재를 정도는? 모르진 않았겠지만 일단 최순실 일가보다는 아버지 정윤회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정우식 씨가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언젠가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하고, 하지만 다른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밝히고 먼저 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정사가 언젠가 보도가 된다면 내가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각오를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심란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윤아 씨는 아들과 전혀 왕래가 없었던 건가요? 뭐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다고 보는 편이 이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정우식 씨는 이제 그 정윤회 씨의 전화번호를 몰랐다 그래요. 그 정윤회 씨가 이제 그 이 3, 4년에 한 번씩 그 이 정우식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공중전화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통화는 1분 정도에서 종료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몇 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은 봤다고 하네요. 뭐 아들로서 아버지의 전화번호 하나 알 수 없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아니면 안부라도 먼저 전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뭐 정윤회 문건 사건도 몇 년 전에 있었고 지금 이번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그 아버지는 또 아들의 존재가 드러날까 봐, 또 아들로서는 또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봐, 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그 보니까 데뷔한 지 3년인데 그 드라마를 한 거 보면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오디션을 되게 많이 다녔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의혹이 불거졌어요. 바로 캐스팅 청탁 의혹인데요. 어떤 매체에 따르면 MBC 수뇌부가 정윤회 씨의 아들인 배우 정우식 씨를 드라마에 출연시키도록 현장 제작진들에게 여러 차례 청탁을 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얼굴 볼까 말까 한 사이에다 공중전화로 겨우 통화하는 사이인데 그래도 아들 챙기는 마음은 있었나 봐요. 뭐 부자지간 뭐 아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감정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 드라마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송사에서 제작진이 이제 꽤 비중 있는 남자 신인 연기자를 기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작진이 한 100명 정도의 신인들을 오디션을 봤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디션을 봐서 그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 정우식 씨는 오디션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드라마 본부장이 정우식 씨를 발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이 오디션은 의미 없이 치렀다고 봐야죠. 들러리를 세웠다고 봐야죠. 그 정우식 씨가 출연한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뭐 이 드라마 외에도 캐스팅 요구가 좀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조금 있었다라고 좀 알려졌고요. 그래서 뭐 속칭 뭐 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는 업계에서 좀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드라마 본부장은 그런 해명을 했어요. 정우식 씨에 대해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디션 보게 해달라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통상적 얘기를 했는데 정윤회 씨 아들인지는 나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특정 배우에게 캐스팅하라 지시한 일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제작진들이 주장하는 그것도 훨씬 더 아마 신빙성은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네, MBC 측에서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지만 MBC의 김민식 PD가 폭로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또 불씨가 커지는데요. 본부장님이 직접 제작사 대표를 통해서 정우식 씨의 출연을 종용했으며 비중 없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연료에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캐스팅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뭐 어느 정도 정황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댈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는 정우식 씨가 이제 그런 어떤 캐스팅 의혹이 선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최근에 종영했죠. 옥중화를 비롯해서 정우식 씨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MBC 거만 뭐 조연과 단역을 포함해서 7편에 출연했고 데뷔할 때 한 4편 정도를 빼면 주로 MBC에서 출연했다는 걸로 봐서 뭐 정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슬쩍 밀어넣었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잘못됐다고 봐야죠. 이 논란에 대해서 정우식 씨는 뭐라고 했나요? 그게 궁금하네. 일단 지금껏 살면서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다, 단 한 분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늘 얼버무렸다 라면서 의혹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를 했고요. 또 최근 이 정우식 씨가 공식 해명을 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나온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합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들은 모두 허구다. 또 현재 본인은 소속사도 없고 매니저도 없이 혼자서 촬영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의혹을 좀 거둬달라라고 말하기도 했죠. 또 한 방송에서 밝히기로는 자기 씨는 사실 어릴 때부터 엑스트라 알바를 하면서 힘들게 계속 연기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대학도 좀 어렵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과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각종 특혜를 받고 입시 비리 얘기 들으니까 조금 씁쓸하더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본인과 특혜가 좀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죠. 정말 정우식 씨의 캐스팅 특혜 논란,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SNS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MBC의 추락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정부와 재벌의 광고 지원만 없었다면 파산하지 않았을까? 과거 국민 사랑받던 MBC라면서 비판의 글을 게재했죠. 이제 언론 단체들 반응은 조금 더 이제 격한데요. 그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 연기자 100여 명이 참여한 오디션까지 없던 일로 만든 후에 이 정 씨를 특정 배역에 낙점했다. 이 대목에서는 정유라의 입학 특혜와 버금다는 이 박탈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네. 정우식 씨의 캐스팅 의혹 논란, 김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뭐 오디션 100명이 아니라 사실 이제 어떤 드라마라든 영화를 하던 그 한 배역을 놓고 100명을 보든 200명을 하든 못 찾을 때는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독님이 딱 봤더니 아! 하면서 이렇게 한 친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 많이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최순실 게이트하고 맞물려서 갑자기 또 이 정우식 씨가 이게 정윤회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이 상황까지 맞물리다 보니 의도치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윤회 씨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았으나 좀 좀 빗나가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전 정우식 씨 이제 보면요, 사실 뭐 정치인의 자녀가 연예계에 있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으로 뭐 김무성 대표 아들인 고윤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때 보면은 보통 득과 페널티를 동시에 안고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득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이슈화 되기 때문에 대중이 더 잘 알게 되고, 또 페널티라는 거는 반대로 아버지가 잘못해도 자기도 같이 욕을 먹고 자기가 잘못해도 아버지가 욕을 먹고 이런 좀 그런 관계로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게 꼭 득이다 실이다는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뭐 정우식 씨를 앞으로도 방송에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은 정윤회 씨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더 좋게 제가 봐주지는 않을 거고 더 나쁘게 보지도 않을 테니까 뭐 그게 우리의 관점이라면은 사실 이런 논란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방송 우리 다 하지만은 처음엔 어떻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도 안 되면 못 버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결국은 자기 실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가야죠. 네, 촉망받는 배우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배우 정우식 씨. 하루빨리 논란에서 벗어나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016년에 연예계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어떤 사건은 가려지고 어떤 사건은 의외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안타까운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풍문실에서는 최순실 그늘에 가려진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